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번을 강연을 맡게 된 전남대학교 동문과 최동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참 요즘 계속해서 코로나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참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보고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굉장히 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강의실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참 요즘 귀한 기회예요. 저도 거의 강의를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서 다음번에는 직접 만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긴즉슨 한번 또 불러달라는 얘기죠. 한번 또 불러주세요. 자,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들으셨던 분들은 저를 또 보고 똑같은 옷을 입고 여기 와 있는 저 최동민이라는 사람 불쌍하구나. 옷이 하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이 아니다. 그죠? 우리 기술적 사정상 오늘 뭐예요? 하루에 2회분을 찍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다고 제가 옷을 싸와서 갈아입긴 좀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 강연은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가는 거고요. 제목은 혐오의 보편성과 특수성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것은 혐오가 가지고 있는 큰 두 가지 차원, 즉 보편성이라는 차원과 특수성이라는 차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지난주 강연을 들으신 분들은 대체로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있다가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부제는 뭐라고 붙어 있어요? 부제는 유대인에서 난민까지, 즉 혐오의 대상이 굉장히 변화할 수 있다. 유대인일 수도 있고 난민일 수도 있고 뭐예요? 특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혐오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어떻다? 보편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강연의 핵심이다. 이렇게 일단 큰 틀을 이해하시고 강연을 들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큰 틀 강의의 목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1번, 2번은 살펴봤어요. 그죠? 어떤 거예요? 이론적 차원이죠. 큰 틀 1번, 공동체 위기와 이방인 혐오 배제. 어떤 얘기예요? 공동체는 항상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 뭘 한다? 이방인, 낯선 사람, 타자. 어떻게 해요? 배제하고 혐오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어떻게 해요? 정신승리를 한다는 거죠. 일종의 얘네를 쫓아냈으니까 우리는 어때? 건강한 공동체가 됐어. 그죠? 그런 종류의 기본적인 흐름이 있다. 메커니즘이 있다. 그리고 이방인을 혐오하는 데 있어서 작동하는 구체적 방식을 살펴봤어요. 그죠?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혹은 우리가 혐오하는 가치를 어떻게 해요? 특정 대상에게 투사하고 이 사람을 쫓아내는, 이 사람을 혐오해서 쫓아내는,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지켜냈다고 생각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고, 그 과정에서 항상 이런 이방인들은 어떤 속성을 떼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투명인간, 한편으로는 우리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 이렇게 양가적 속성을 띠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번으로 들어가서 유대인 박해 역사를 좀 살펴봤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1세기경 로마인들을 따라서 정착한 유대인들의 정착기에서 대략 1500년대 1546년 마틴 루터가 사망하던 시기까지의 1500년간의 유대인 박해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참 긴 시간이에요. 그죠? 그 긴 시간 동안 확인되는 바는 뭐예요? 유대인은 어떨 때 박해돼요? 십자군 전쟁, 패스트가 돌던 시기, 종교개혁 시기, 어때요? 늘 공동체가 극단의 혼란과 변화를 겪던 시절에 어김없이 어떻게 유대인을 박해함으로써 공동체의 틀을 에타블리는 정착시키고 공고하게 하려고 했다. 그 메커니즘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예요? 바로 그 이후에 대략 계몽주의 시기부터 언제까지? 홀로코스트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익숙한 혐오의 풍경, 즉 우리가 유대인에게서 봤던 혐오에 작동하는 보편적 형식이 특수한 다른 대상, 즉
난민이라는 대상에도 어떻게 해요?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뽑았어요? 익숙한 풍경이라는 표제하에 뽑아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난민에 대한 혐오를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던지는 어떤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한참 몇 년 전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 들어왔을 때 상당히 강한 혐오가 일어났었는데 이런 것들도 단순히 유럽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예고편이 되어버렸는데 조금 이따가 끝날 때 말씀드리겠지만 요 내용이 바로 제 다음 주에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될 서울대 이경진 선생님이 독일에서 일어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극우주의 흐름하고 이게 이어지게 돼요. 그죠? 기가 막히죠? 제가 짰지만 참 대단하다. 그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운영의 묘까지 다 고려해서 이렇게 강연을 준비했다는 건 상당히 대단한 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웃자고 한 소리고요. 목이 말라서 그랬어요. 넘어가 볼게요. 자, (1강을)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정리한 거예요. 자, 짧게 읽고 넘어갈게요. 하나의 공동체는 사회적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의 원인을 이방인, 사회적 소수자에게 돌린다. 공동체의 위기와 이방인 혐오는 뭐예요? 항상 딱 달라붙어서 움직이는 하나의 혐오의 메커니즘이다. 혐오와 폭력의 대상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어때요? 변화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특수성이겠죠. 하지만 혐오와 폭력의 방식, 이데올로기, 메커니즘 이것은 어때요? 상당히 보편적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유사성을 지닌다. 그리고 독일, 마찬가지로 유럽이죠. 유럽에서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공동체의 위기 때마다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돼서 희생되어 왔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 희생에 기반해서 공동체는 자기를 결속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희생이 된 것이죠. 근데 이건 비단 유대인 문제는 독일에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유럽 전반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왜 다른 나라에서는 홀로코스트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독일에서는 홀로코스트가 일어나는가? 이건 또 독일의 역사적 특성이 있어요.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출발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좋습니다. 자, 넘어왔어요. 사실 30년 전쟁 시기랑 1600년대 조금 얘기가 있는데 1700년대 조금 얘기가 있는데 조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기인 계몽주의 시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계몽주의 뭐예요? 계몽주의 아우프클레르ung, 그죠? 인라이트먼트,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성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그렇다면 계몽의 측면, 혐오에게는 어떤 거예요? 가장 적이죠. 혐오의 적은 계몽이에요. 왜? 혐오는 뭘 먹고 살아요? 대중들의 비이성을 먹고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몽주의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에 대한 탄압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자, 계몽주의의 시기에 들어와서 유대인이 해방됩니다. 드디어. 계몽주의와 민주주의 발달, 천부인권설,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건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죠? 이 천부인권설이에요. 기존에는 어떻게 봤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였어요? 보호받아야 될 존재고 일반인들과 다른 존재였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구별을 없애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유럽에서 점차 사라집니다. 제일 먼저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사라진 데는 어디예요? 집도절도 싫다, 구대륙 싫다, 어디로 가자?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집니다. 왜?
일단 넓어. 서로 그죠? 서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아메리카에서 먼저 차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18세기 말 되면 어때요? 계몽주의의 영향, 또 뭐예요? 1789년 뭐예요?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사라집니다. 사실 프랑스 혁명이 제일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독일 내 유대인 삶 어떻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계몽주의의 흐름에 따라서 그 삶의 양식이 조금씩 자유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식인들조차 어때요? 계몽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서 세속화가 되는 거죠. 유대계 계몽 지식인들은 폐쇄적인 유대 전통 벗어나려고요. 이제 자, 우리 옛날 회당에 모여가지고 계속 모세 오경 외우고 토라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몽 철학 받아들이자. 이성 받아들이자. 그리고 우리 유대 전통도 조금 개방하자.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인간 모두의 형제를 위해서 유대인들도 개토적 특성을 벗어나자. 그리고 주변 세계에 적응하자. 우리의 주변 세계는 누구예요? 유대인들한테. 독일이죠. 독일인들하고 자꾸 구별짓고 우리는 유대인 우리는 달라. 우리는 선민이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어쩌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독일 사람들의 삶의 방식 섞이는 거예요, 점점. 이걸 뭐라 그래요? 세속화라고 하죠. 세속화가 이루어집니다. 본격적으로. 뭐래요? 독일화. 독일 사람처럼 섞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예요? 드디어 기독교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루터가 꿈꾸던 세상이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차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이제 좀 없어지지 않을까. 실제로 좀 없어지고 그런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어때요? 인간의 이성에 대한 계몽주의적 낙관론이 결국 배신당한다고 얘기했죠.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거예요. 이런 흐름이 그렇지만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독일화되고 기독교 세례를 받으면 이젠 더 이상 우리를 차별하지 않을까? 차별 이제 안 하겠지? 하는 흐름이 독일 유대인들 안에서 점차 커지게 된다. 그런 흐름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대전환입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성을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독일에서 일어난 하나의 큰 사건이에요. 자,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모세스 멘델스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동문학과 학생들이 있었으면, 동문과 졸업생들이 있었으면은 다 알 거예요. 수업 시간에 현자 나탄을 읽어보지 않은 자는 동문과를 졸업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뭐예요? 레싱이라는 독일의 계몽주의 극작가가 쓴 작품이죠. 여기 있는 사람, 굉장히 근사하게 폼을 잡고 있는 이 사람이 레싱입니다. 이 사람 독일의 계몽주의자고 극작가고, 레싱이 가장 존경했던 친구이자 유대계 철학자가 바로 여기 앉아있는 모세스 멘델스존입니다. 멘델스존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음악가 멘델스존, 모세스 멘델스존 손자예요. 이때 되면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아요. 우리가 아는 음악가 멘델스존은 개신교 신자였어요. 왜? 세례를 받았거든. 이미 세속화돼서 독일 사회에 들어가고 어떻게 돼요? 사회 주도층으로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어떤 흐름? 바로 모세스 멘델스존이 이끌었던 세속화 흐름, 독일화 흐름, 이런 속에서 유대인들이 점차 개토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 흐름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싱은 이 친구 모세스 멘델스존을 진짜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를 모델로 삼아서 현자 나탄이라는 인물을 창조해냅니다. 현자 나탄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유명한 현자 나탄의 제일 큰 흐름은, 나탄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야말로 자기 자식들과 일가 친척이 전부 기독교도들에 의해서 몰살이 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나탄이라는 사람은 기독교도를 사랑으로 품는 그야말로 인류애적 형제를 가진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 정말로 현명한 인간, 계몽주의적인 어떤 사람이에요? 고귀한 인간이에요. 이게 바로 나탄이라는 인물이고,
반지의 우화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라는 서로 다른 종교가 화합될 수 있다라는 중요한 종교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바로 이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작품의 배경에는 실제로 그런 사상을 견지하고 있었던 모세스 멘델스존이라고 하는 계몽주의 유대 철학자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은 아인젤팔 싱글 케이스가 아니라 뭐예요? 독일 사는 유대인들이 점차 세속화되고 독일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이런 고귀한 유대인 멘델스존에 의해서 독일 유대인들은 점차 구분되지 않게 돼요. 독일인들과 점차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보면 야,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야, 유대인들은 이제 다 이제 독일 사람하고 섞여서 아름답게 잘 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뭐가 벌어지면 위기가, 공동체 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왜? 계몽주의 시대 때는 아주 괜찮을 때예요. 왜? 일단 절대왕정 시기에 굉장히 어때요? 통치가 안정되고 중상주의를 통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때요? 유럽 정치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근데 이때 되면 1700년대 말에 되면 어떻게 돼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유럽이 뭐가 돼요? 전쟁의 소용돌이탕에 한번 빠집니다. 바로 언제요? 나폴레옹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대유럽 전쟁. 독일이나 스페인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나폴레옹 해방 전쟁이죠. 나폴레옹에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뭐예요? 유럽을 계몽시키고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고, 침략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대나폴레옹 항쟁이죠. 자, 그것이 바로 유럽을 덮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민족주의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9세기이래요. 대략 1804년에서 5년 나폴레옹이 독일을 침공을 하게 되면서 독일에서 강력한 민족주의가 발흥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역시 유대인들이 어김없이 희생을 당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나폴레옹이 독일을 침공하게 되는 과정은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179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루이 16세 그리고 누구예요? 마리 앙뚜아네트의 목을 단두대에서 치죠. 어떻게 돼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누구예요?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의 막내딸이죠. 오스트리아에서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겠죠. 어떻게 합니까? 전쟁합니다.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 러시아 연합군이 프랑스를 공격합니다. 프랑스가 어떻게 돼요? 반격하죠. 반격만 하면 괜찮은데 격퇴하고 공격해 옵니다. 독일 본토로 들어와요. 독일 애들이 막을 수 있었을까요? 못 막았을까요? 못 막아요. 독일이 점령됩니다. 독일이 점령되는데 독일인들한테 그게 뭐예요? 재앙이죠. 민족적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돼요. 그렇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해방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해방됩니다. 나폴레옹에 의해서. 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가지고 왔거든요. 프랑스 혁명의 정신 뭐예요? 자유, 평등, 박애. 그죠? 자유, 평등 뭐예요? 누구한테도 적용돼요? 유대인들한테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프랑스 당국은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의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졌어요. 종교와 상관없이. 유대교 교독은, 기독교 교독은, 혹은 종교가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시민이라면 모두나 같은 권리를 가진다. 이게 근대 국가의 출발점이죠. 근대 국민국가의 출발이에요, 이게. 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도 이제 인간답게 살겠구나 했지만 그렇게 됩니까? 나폴레옹이 어떻게 돼요? 독일에서 다시 밀려납니다. 1814년에 라이프치히에서 패배하면서 나폴레옹이 독일 밖으로 쫓겨나고 1815년 빈 회의를 통해서 구체제가 복귀됩니다. 갑자기 세계사 시간이 됐죠? 메테르니히가 구축한 빈 체제라는 구체제가 다시 들어서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중요한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한번 나폴레옹을 몰아내고 보니까 이제 뭐가 들어와요? 민족주의적 광기가 들어섭니다. 왜? 나폴레옹한테 침공받아서 독일이 패배했고 1000년 동안 유지되던 신성로마 제국이 멸망했어요.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받은 독일인들이 뭐예요? 프랑스에 대한 증오와
민족주의적 열광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19세기의 민족주의 열풍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또 희생돼요? 당연히 유대인.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1819년에. 이것도 뭐 계몽주의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뭐 얄짤 없어요. 뭐 다 박살납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상당히 약해요. 계몽주의 시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학살이 일어납니다. 왜? 나폴레옹의 독일 지배가 독일인들 자존심에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독일 민족들은 민족주의 광기를 불러 일으킵니다. 왕정복구 이후에 당연히 엄청난 정치적 억압이 있었고요. 경제적 위기 당연히 있었고요. 민족주의 광기 있었죠. 겹쳐지면 뭐예요? 바로 탄압이죠. 유대인 독일 전역에서 학살됩니다. 뭐예요? 상처받은 민족적 자존심과 경제적 어려움을 누구한테 또 분풀이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리고선 자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멋진 독일인들이야. 그죠? 자기들끼리 결속을 다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주 유명한 1819년에 헤프 폭동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유대인들도 이거 패고 약탈하고 하는 광경이에요. 어디에서 시작됐냐 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던 도시 뷰르츠부르크. 다음 강연 해주시는 이경진 선생님이 해주시는 제발트 작품 보면 제발트 작품의 이 뷰르츠부르크 배경으로 좀 나와요. 뷰르츠부르크가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데거든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게 왜 헤프 폭동이냐 하면 얘네들이 때려 부실 때 헤프 하고 돌아다니면서 때려 부셨어요. 구호를 헤프 이렇게 하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헤프 폭동이라고 불리는데요. 역시 구호는 익숙한 구호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해자, 탐욕스러운 유대인, 그죠?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상점을 슬쩍 파괴하는 이런 폭동이 전 독일을 휩쓸게 됩니다. 이걸 다 개별 케이스로 보면 이런 케이스가 있었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통시적으로 쭉 보니까 어때요? 진짜 거의 복붙 수준이에요. 그죠? 어쩜 이렇게 똑같은 구호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사회적 위기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저열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가? 그죠? 그만큼 혐오라는 것은 오랫동안 학습된 것이고 반복적이며 또 어때요? 시대가 지나도 끔찍합니다. 계몽주의 시대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광기가 다시 한번 19세기 초에 독일을 뒤덮게 됩니다. 독일 제국이 건설되면서 유대인의 상황은 조금 나아져요. 지금 좀 시기가 지나갔습니다. 1860년대, 70년대로 지금 오게 되는데요. 독일 제국이 건설되면서 유대인의 운명은 조금 나아지게 됩니다. 독일 제국이라는 것을 또 설명을 해야 될 판인데요. 이렇게 디테일로 가면 여러분들이 좀 괴로우시겠지만 독일 제국이라는 것은 1871년에 이거 쓸 수 없죠. 판서 좋아하는데 판서를 못하니까 답답하네. 1871년에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을 거치면서 독일이 통일됩니다. 독일은 가장 늦게 민족주의 근대 국가가 되게 돼요. 이미 일찍이 국가가 세워진 프랑스나 다른 나라와 달리 독일은 가장 후발주자로 민족주의 통일 국가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역시 유대인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독일 제국이 통일되면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제야 해방되게 돼요. 딴 나라에서는 언제 해방된다 그랬어요? 아까? 대체로 아메리카에선 17세기, 여타의 유럽 국가에서는 언제 해방된다 그랬어요? 대체로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때 해방돼요. 프랑스 혁명 즈음에서. 근데 독일은 언제 돼요? 거의 7, 80년 늦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독일이 가장 민주적으로 발전이 늦었던 국가인 것처럼 유대인의 해방도 가장 늦었다. 즉
유대인에 대한 증오의 역사도 가장 해소되지 않았던 게 또 독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난방을 켜니까 이제 약간 또 덥네요. 이 목이 타네. 굉장히 온조하네. 아, 너무 빨리 떠들었나요? 시간 25분밖에 안 가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준비한 PPT가 이거 이러다 다 소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 그래서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약간 시간을 좀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이맘때쯤 되면 하나 질문도 받고 막 했을 텐데, 그죠? 오프라인이었으면 할 수가 없어서 잠깐 쉬어갈게요. 자, 독일 제국이 통일이 되는 과정은 계속해서 전쟁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근대적 국민국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대체로 민주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프랑스도 어때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민주적인 국민국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건너뛰었지만 1848년 혁명이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즉 독일이란 나라의 통일은 그리고 국민국가의 건설이라는 것은 철저히 어떻게? 군사적 힘에 의해서. 누구의 군사적 힘? 프로이센의 군사적 힘에 의해서 국민국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즉 뭐예요? 독일은 민주적 전통이 독일에서 유럽에서 가장 약한 나라였고,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에 대한 해방도 사실 민중 차원의 넓은 이해가 아니라 위에서 법에 의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사실을 이해를 해주시면 뒤에 가서 왜 독일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의 유대인들보다 더 탄압을 받고 더 많은 증오를 받았는지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독일 제국 통일과 유대인 해방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독일 제국 통일은 시민들의 민주혁명 결과가 아니에요. 비스마르크의 절묘한 유럽 정치 그리고 프로이센의 무력 덕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1869년에 통과가 돼요. 이 법이 통과되면서 독일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 유대인 해방의 비극이 있어요. 독일 안에는. 바로 뭐예요? 독일 민주주의가 굉장히 후진성을 보인다는 거. 역사학에서는 이걸 도이처 존도백 독일의 특수한 길 이론이라는 것으로도 설명을 하죠. 다른 나라와 달리 정상적인 민주주의 민족국가로 독일이 발전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나치즘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길로 간다라는 독일의 특수한 길 이론하고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독일 민주주의가 굉장히 저발전 단계였던 것에 상응해서 독일 유대인의 해방도 다른 국가보다 뒤처졌고, 이 또한 시민혁명의 결과가 아닌 국가 권력의 일방적 조치의 결과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즉 민주주의적 사유가 기층 넓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유대주의가 여전히 팽배하고 권위주의적 사유가 여전히 팽배하고, 그러니까 위기가 일어났을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치로 가는 거예요. 그죠? 위기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나 쉽게 유대인 혐오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독일이 다른 나라보다 계몽이 덜 됐고 민주적 시민의식이 덜 발달했다는 거에 연장성산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대계 지식인들 우리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유대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도 바로 이런 데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세 멘델스존부터 독일인들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면서 독일화되고 세속화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때요? 독일 사회에 인테그레이션이 확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사람들이요? 인사이더인 동시에 아웃사이더예요. 우리 인사이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저지르는 건 뭐예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못 봐. 왜? 자기를 외부에서 보지 못하잖아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비판하려면 어떻게 돼요? 약간 외부의 시선으로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독일 사회에서.
왜? 이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의 생각을 뻔히 알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자기들은 어디 있어요? 독일 사람들 바깥에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깥의 시선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유대계 비판 지신 전통이 나오는 거예요. 베르네 같은 사람이 그런 것들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루드비히 베르네라는 사람은 우리 동문학 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만한 분이에요. 하이니시 하이네랑 이제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상당히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초기 사회주의죠. 막스랑도 교류를 하고 했던 그런 독일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입니다. 베르네가 하는 말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재미가 없어 보이지만 저는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재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저는 독일인인 동시에 유대인이 되는 이런 불합리한 행복의 고마움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인사이더이자 아웃사이더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신들보다 자유를 더욱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노예의 상태를 알고 있기에 당신들보다 자유를 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르네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왜 유대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런 비판 지식인 전통이 나오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독일계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애매한 상태, 신분적으로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인테그레이션이 돼가고 있는 독일 유대인의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막스도 뭐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막스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이 사람들 다 어디예요? 프랑스랑 대구 있는 주로 독일 서부 지역 출신들이 많아요. 그쪽이 독일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전통이 강한 동네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뭐 동부지방 프로이센 이쪽은 전통적으로 동쪽일수록 보수적이에요. 독일은. 프랑스는 가까울수록 진보적이고, 막스는 바로 이 서쪽에 트리어라는 도시 출신이죠. 자, 이거 이렇게 됐네요. 생각이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불쾌하네요. 그죠? 자, 칼 막스는 유대인 문제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어요. 유대인 문제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스는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 해방이라는 걸 독립된 하나의 정치적 목표로 보지 않았어요. 즉 뭐라고 하요? 자유가 확장되는 과정. 해결식으로 얘기하자면, 그죠? 자유가 발현돼 가는 과정, 사회 속에서, 그죠? 이 문제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시민의 해방이 유대인 해방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전 인간에 대한 해방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막스는 가지고 있었어요. 즉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비판 지식인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예요? 내부자이면서 동시에 외부자예요. 그리고 항상 어때요? 차별을 당해왔던 존재이기 때문에 차별에 민감해.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민족주의의 광풍에서 뛰어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특정 민족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때요? 민족을 뛰어넘는 세계 시민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민족주의 시기에서는 항상 어떤 공격을 받아요? 이 세계 시민적 면모를 어떻게 공격해요? 조국이 없는 놈들. 프랑스에서도 그랬죠. 프랑스의 유명한 사건 뭐예요? 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 뭐예요? 드레피스 사건. 드레피스도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 드레피스가 당연히 국가를 반역했을 것이다. 왜? 얘는 조국이 없는 놈이니까. 이런 종류의 사유 상당히 보편적으로 유럽 전체에 있었다. 그렇지만 이것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계관이자 장점이다. 이게 바로 비판 지식인 전통이라는 것을 탄생시켰다. 이것은 인사이더이자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각이고, 오늘날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건 또 어려울 것 같아. 뭐 유대인이라고 사회적 차별이 따로 있거나 뭐 별도의 의식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지금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세속화 과정에서 일어난 특수한 유대인들의 특성이 형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쉬어가는 코너로 지도나 한번 볼까요?
이 지도는 19세기 말 독일 내 유대인 거주 지역 지도예요. 진할수록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엄청 진하면 몇 퍼센트 이상? 60% 이상이 유대인. 요 색깔은 40에서 60, 요 색깔은 30에서 40, 요 색깔은 20에서 30, 3% 이하, 3에서 10, 10에서 15, 15에서 30 등급으로 매겨져 있어요. 1, 2, 3, 4, 5, 6, 7, 8. 그죠? 보니까 어때요? 동쪽 지역 있어요? 동쪽 지역 별로 없죠? 어디 몰려 있어요? 보니까 이쪽 몰려 있죠? 동부에. 신성로마 제국의 영토가 요렇게 해요. 여기가 정확히 신성로마 제국 바깥입니다. 제국 영토 밖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쫓겨났거든요. 그게 아니면 어디 살고 있어요? 라인강 유역. 서부에. 상업의 중심지 프랑크푸르트, 비르츠부르크, 라인강 유역. 주로 요 지역에 유대인들이 몰려 살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면 제국 바깥에 폴란드. 그렇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스나 루드빅 뷰르네 같은 사람들은 다 이쪽 지역 출신이죠. 자, 쭉쭉 가고 있습니다. 쭉쭉 가고 있어요. 밥 먹고 하니까 힘들죠? 예, 인건비가 살살 안 나옵니까? 자, 20세기로 와요. 20세기로 와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법적으로 다 해방됐어요. 1689년에 법이 통과돼서 유대인들 어떻게 됐어요? 다 해방됐죠. 독일인들하고 모든 종류의 권리의 차별이 있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유대인들 어떻게 됐어요? 다 기독교로 많이 세례받아요. 차이가 없어요. 이제 점점. 차별의 기본 전제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구별짓기라 그랬죠? 점점 구별이 안 되기 시작해. 그게 독일 애들한테는 상당히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점점 유대인들이 이제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해요. 자, 그만큼 세속화가 진행됩니다. 자, 몸쟁이 나왔네. 자, 20세기 전후의 운명을 한번 살펴봅시다. 20세기 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독일 제국 내 유대인은 굉장히 좋아져요. 일단 독일이 통일이라고 나서 독일 경제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급격하게 산업화돼요. 1860년대, 70년대 우리 이때를 그린더 사이트라고 해서 대창업 시대라고 불러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회사들, BMW, 보쉬, 모든 대부분의 회사들 다 이때 생겼습니다. 대창업 시대예요. 그래서 1위 국가, 유럽의 1위 국가 독일이 급속도로 산업화하면서 영국의 산업 생산을 따라잡기 시작해요. 1890년대 초에 들어서면 거의 영국을 따라잡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이때 초반에 막스가 쓴 글 읽어보면 1850년대, 60년대 초에 영국 애들이 우리 중국이 짝퉁 만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독일 애들이 짝퉁 만든다고 엄청 비난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독일이 영국을 따라잡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산업 구조가 바뀌는데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큰 틀에서. 그런데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엄청난 산업 급변기에 고통을 받습니다. 왜? 도시빈민이 생겨나요. 우리 사실주의 문학 읽어보신 분들은 어때요? 보면 그야말로 처참해요. 우리 크리스마스의 캐롤, 올리버 트위스트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이름이 트위스트잖아요. 얘 인생 꼬이네요. 왜? 그 산업화 시기에 엄청 인생이 꼬여요. 애들 너무 고생해요. 왜? 도시로 밀려들거든요. 사람들이. 도시빈민. 죽습니다. 아동노동. 엄청나게 비참해요. 농촌 어떻게 돼요? 농촌 인구가 대도시로 와야지만 산업화가 되죠. 농촌 초토화돼요. 수공업자 어떻게 돼요? 공장에서 빵빵빵빵빵빵 천 찍어내는데 이거 직조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다 몰락합니다. 다 실업자 돼요. 소상공인 다 망해요. 왜? 거대 상점이 등장하거든요. 이런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뭘 초래해요? 엄청난 피해자를 또 만들어내요. 이렇게 산업화로 인해서 몰락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원인을 누구한테 찾아야 되잖아. 나 이렇게 만든 놈 누구야? 유대인? 너? 이렇게 됩니다. 또 그렇게 돼요. 왜? 유대인들은 대체로 어때요? 성향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자유주의적 성향이에요. 민주주의적 성향이고 자유주의적 성향이고 뭘 좋아해요? 산업화되는 걸 좋아해요. 유대인들은. 그게 자유의 길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몰락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체로 농민, 수공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산업화에 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 중 하나가 대토지 귀족이에요. 왜? 더 이상 농업이 안 중요하거든요. 아까 유대인들 많이 안 살던 동부, 융커라고 하죠. 대토지 귀족. 이 사람들이 나중에 히틀러의 중요한 정치적 파트너가 됩니다. 이 사람도 몰락합니다. 정치적 책임 누구한테 돌려요? 유대인. 유대인들 때문에 다 망했다. 그죠? 독일 제국 내 강력한 반유대주의적 정치 구호가 등장을 합니다. 항상 유대인들은 국제 자본가야, 항상. 아니, 조국을 모르는 애들이야, 얘네는. 국제 자본가들. 은행가, 솔로몬, 그런 애들 있잖아요. 로스차일드. 아주 타락한 놈들. 한편으로는 아주 저열한 놈들. 그러다가 다른 한편으로 이 사악한 국제 자본가들이 우리 독일 경제에 다 쥐어털고 있다. 우리를 몰락으로 이끌고 있다. 그죠? 이런 양가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발현이 되게 됩니다. 이거 고쳤어야 되는데 안 고쳤네. 몸제는 독일 사람입니다. 유대인 아니에요. 제가 잘못 넣었네요. 몸제는 테오도르 몸제는 백투더퓨처 영화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세대는 아니라 백투더퓨처의 그 박사님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런 과학자 박사님 아니고요. 이 사람은 역사가입니다. 역사가고 로마 시대사를 전공을 해서 로마 시대사를 책으로 써서 제1회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유일하게 역사책으로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이 이 몸젠 아저씨예요. 몸젠 패밀리는 유명한 역사가죠. 자식들도 다 역사가예요. 자, 몸젠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독일 통일은 프랑스라는 공동의 외부의 적과의 전쟁을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독일은 너무나 서로 싫어하면서 갈라져 있는데 외부의 강한 공동의 적을 상정했기 때문에 독일이 뭉칠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통일이 됐으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외부의 적은 이제 없어졌어. 이제 우리가 또 단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제 내부의 적이 필요해. 내부의 적은 누구예요? 이제 유대인이에요. 사회적 문제가 이제 일어났을 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밖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돌리고 싶은데 문제는 그게 점점 힘들어져요. 왜? 옛날에는 쉬웠어요. 왜? 유대인들은 이런 거 동그라미 차고 있고 유대인들은 복장도 딸이 하고 다니고 다른 데 몰려 살고 하니까 어때요? 야, 저기 유대인이다 하기 쉬웠는데 이젠 어때요? 어려워져. 왜? 세속화가 돼서 유대인인지 독일인지 이제 구분이 잘 안 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세례받고 유대 전통 포기해요. 대도시에 살아요. 그러니까 구분이 힘들어지겠죠? 자, 그렇지만 유대인들을 선별해서 공격해야 될 사회적 필요성은 줄어들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구분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유대인들을 공격할 사회적 이유는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바로 뭐 때문이에요? 20세기의 근원재앙이라고 불리는 1차 세계대전 터지면서 유대인 혐오가 정말 커집니다. 1914년에서 18년 4년 동안 전쟁이 진행돼요. 독일 어때요? 연합군한테 패하죠? 연합군한테 패해요. 독일의 사람들이 얼만큼 이때 다치고 죽느냐? 전사자가 대략 200만, 부상자가 대략 400만이에요. 합치면 610몇만, 620만 정도 돼요. 근데 이때 독일 인구가 몇 만이었냐면 6,500만쯤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죽거나 다쳤는데 그게 다 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초토화가 된 거예요. 초토화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의 책임의 원인, 분풀이를 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때 유대인이 또 지목되게 됩니다. 참 지겨워요. 맨날 이러니까 지겹지도 않나, 그죠? 그렇지만 전 또 해야 돼요. 이게 좀 지금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으로 동등한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도 전쟁에 많이 다 참전했어요.
유대인들도 엄청나게 참전해서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기가 쉽지 않지. 유대인들도 다 같이 전쟁에 나갔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공격합니다. 왜? 독일인들은 집단 나르시즘 손상당했어. 우리 위대한 독일인이라는 집단 나르시즘이 어떻게 됐어요? 공격받았어. 졌잖아. 우린 패배했잖아. 유럽의 이류 국가가 됐잖아. 그죠? 이걸 보상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패배의 원인 돌릴 수밖에 없어요. 또 누구한테? 유대인한테. 이게 그 유명한 유대인 중상론입니다. 입이 마르니까 발음이 안 나오네. 유대인 중상론이 독일의 광범위하게 퍼지게 됩니다. 유대인 중상론이 뭔지는 뒤에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의 유대계 외무부 장관 발터 라테나우를 암살합니다. 이게 독일 사람들한테 상당히 반유대주의로 팽배한 의식을 갖고 있던 독일 사람들한테 약간의 분열을 일으켜요. 왜? 유대인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얘네는 조국을 배신한 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실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2,000명이 전사했어요. 참전 대비 사망률, 부상률을 계산해 보면 유대인들이 일반 독일인보다 높아요.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도 전쟁에 열심히 참여해서 열심히 싸웠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런 유대인들은 조국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공격을 논파하고 싶어 했던 루드빅 프랑크라는 3인당 국회의원은 이 사람은 나이가 40살이어서 전쟁에 안 나갔어도 됐어요. 예비군인데. 근데 어때요? 자원입대해가지고 죽어요. 제국 국회의원 중에 전사한 사람이 딱 2명이거든요. 2명의 전사자 중에 1명이 유대인이에요. 그죠? 그 얘기인즉슨 뭐예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걸 더 깨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라를 배신한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조국을 모른다. 이런 공격을 논파하기 위해서 어때요? 유대인들은 더욱더 독일인처럼 열심히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해줄까 안 해줄까? 인정해주지 않아요. 눈 보세요. 슬픈 눈. 그죠? 40살인데 제가 이제 40인데 전 군대 갈 생각 없거든요. 어떻게 가서 싸워 이제. 잠도 이제 좀 시끄러운 데 가면 잠 못 자거든요. 전쟁 나가서 죽었어요. 네. 안 됐죠.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오히려 독일인들보다 더 독일을 자신의 조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싸웠는데 결과는 뭐예요? 유대인 중상론. 돌히 슈토스 레겐데라고 불러요. 레겐데는 레전드죠? 전설이에요. 돌히는 단검. 슈토스는 찌르는 거예요. 단검으로 찔렀다는 전설이에요. 뭐예요? 우리 전선에 있는 독일인 병사들은 충실하게 열심히 싸웠는데 뭐예요? 뒤에서 유대인이 칼로 찔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졌다는 거예요. 우리 독일 군인은 천하무적인데 질 수가 없다. 왜 독일인이 왜 져? 우린 천하무적인데. 근데 왜 졌어? 유대인들이 뒤에서 찔렀다는 거예요. 찔렀어요? 안 찔렀어요? 이 슬픈 눈 가지고 참전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하게 퍼집니다. 유대인 또 항상 뭐랑 결합돼요? 이때부터? 공산주의자. 공산주의는 항상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국제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결합돼요. 유대인, 공산주의자, 배신자, 거기다 여기 약간 자본가까지 더해지면 완성이에요. 그리고 반대는 뭐예요? 도이체 트로이에, 충성스러운 독일인. 이렇게 대비되면서 모든 패배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유대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가 아니구나.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데피니션, 정의를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상대방과의 경계짓기를 통해서 한다 그랬죠. 뭐예요? 충성스러우면 이놈들은 배신자예요. 그죠? 우린 전사고 얘네는 뭐예요? 공산주의자고. 근데 독일인 중에 배신자 없어요? 있죠. 독일인 중에 막시스트들 없어요? 다 있죠. 뭐예요? 내가 싫어하는 요소는 상대방한테 다 투사해서 얘네를 몰아냄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순수한, 우월한, 위대한 독일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종류의 메커니즘이 굉장히 세게 불어요. 그만큼 전쟁의 패배의 충격이 컸다는 거죠.
이런 유대 혐오주의의 정점을 찍게 된 사건이 바로 발터 라테나우 암살 사건이에요. 발터 라테나우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렇게 엄청 진보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 기업가고 정치인이고 작가인데 약간 보수적 성향의 자유주의자였어요. 이 사람이 쓴 책 되게 유명해요. 베스트셀러 작가였기도 했는데 많은 유대인들처럼 독일의 산업화, 자유화, 민주화를 지지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3인당 소속이 아니고 독일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도이체 데모크라티체 파르타이라고 대대패라고, 지금은 FDP 자유당이 있어요. 독일에 아직도 그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중도 자유주의자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독일 초대 공화국, 다른 나라는 공화국이 언제 생겨요? 영국은 언제 공화국해요? 명예혁명하고 크로멜 1600년대 이미 공화국 해봐요. 프랑스는 언제 공화국 해봐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공화국 해보죠. 독일은 언제 공화국이 나와요? 1919년. 다른 나라도 얼마나 늦어요? 200년, 300년 늦어요. 영국, 프랑스보다. 민주적 전통이 강해 약해요? 약하죠. 그러면 시민들의 민주의식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겠죠. 시민의식이 낮을수록, 책임의식이 낮을수록 혐오의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겠죠. 발터 라테나우가 외무부 장관으로서 독일의 패전 처리를 도맡아서 많은 일을 했어요. 특히 독일이 전후에 러시아랑 다시 국교를 맺고 국제사회에 복귀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외무부 장관인데, 전쟁에 똥을 치워야 되잖아요. 패전의 책임을.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을 다 과로, 즉 우리 패전의 원인이 됐던 베르사유 조약을 네가 실천하고 있다 해서 반유대 극우주의자에 의해서 암살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큰일이죠. 외무부 장관이 암살된다는 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즉 독일 사회는 반유대주의로 팽배해 있는 상태예요. 1920년대 초에. 분노, 그죠? 왜 안 넘어가? 자,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에요. 유대인 혐오의 원인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독일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사회적 참사. 독일에선 우어 카타스트로페 데스 스파이스테 야훈데트라 그러거든요. 20세기의 원참사. 모든 참사의 원인이 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된다라고 봐요. 그만큼 큰 사건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충격을 풀기 위한 화풀이 대상으로서 유대인 혐오가 생겼다. 그건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로는 유대인 혐오가 또 세게 일어나는 중요한 원인이 또 발생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지정학적 변화예요. 제국이 몰락합니다. 제국이 무슨 제국을 얘기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제국이 몰락하고 동부 유대인이 등장한다. 이건 또 무슨 얘기야, 그죠? 참 사건도 많이 일어나요. 설명드릴게요. 1차 세계대전에서 지잖아요. 누가 져요? 독일이 누구랑 같이 싸웠어요? 독일 제국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하고 같이 싸웠어요. 사실 독일이 전쟁을 일으킨 건 아니에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를 통해서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니까 러시아가 오스트리아 헝가리한테 선전포고를 하고, 그러니까 동맹국이었던 독일이 러시아한테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자 러시아와 동맹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자, 그 얘긴즉슨 패전국이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독일 제국은 어떻게 돼요? 붕괴돼요. 공화국이 돼요. 러시아 제국은 승전국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 제국도 무너져요. 즉 뭐예요? 동부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세 개의 큰 제국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엄청난 지정학적 변화예요. 제국에 의해서 촘촘하게 짜여있던 지배 권력이 동시에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바쿰, 정치적 공백 상태가 생겨요. 동유럽에. 수많은 신생 국가가 생깁니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발트 3국. 이 과정에서 뭐가 생겨요? 엄청난 정치적 공백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난민이 생기죠. 난민이 생겨요. 유대 난민들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지도 한번 봐보세요.
우리한테 익숙한 풍경이 아니에요. 독일이 어때요? 엄청 크죠? 우리가 아는 독일은 어디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요. 이쪽 독일은 뭐예요? 지금 독일 땅이 아니죠? 여기 이쪽 지역 뭐예요? 러시아 제국이에요. 지금 이 지도상에서는. 여긴 뭐예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에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넓은 지역에 뭐예요? 세 개의 제국이 만나 있어요. 세 개의 제국에 의해서 중부 유럽이, 동부 유럽이 지배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동부에 엄청난 권력 공백이 생겨요. 폴란드, 여기 발트 3국,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수많은 나라들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동부 유대인 난민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독일로 쏟아져 들어와요. 독일로입니다. 전부 독일로 들어와요. 지금도 난민 위기하면 상당히 문제지만 생각해보면 그때는 어땠겠어요? 난민인데 유대인이야. 그죠? 유대인 난민들이 독일로 막 들어와요.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한 독일 소설 작품, 뭐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같은 거 작품 보면, 되블린에 보면 동부 유대인들이 막 베를린에 몰려와서 사는 장면이 나와요. 얘는 독일어도 못해. 카프카 전공하신 우리 전유정 선생님 계시지만, 전유정 선생님 그 누굽니까? 카프카한테 영향 많이 준 그 이리쇼 하는 그 극단 그 작가 이름 뭐죠? 레비. 레비 뭐지? 그냥 레비예요? 생각해. 카프카 전공. 예, 그런 사람들 독일 제국 영토로 막 밀려옵니다. 동부 유대인들이. 동유럽에 살던 동부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들어요. 이게 상당한 충격을 줬어요. 동부 유대인들은 18세기 이래 세속화된 독일 유대인과 완전히 달라요. 그죠?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뭘 하려고 그랬어요? 독일 유대인들이 세속화해서 뭘 하려고 그랬어요? 더 이상 독일인들과 구분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전쟁에도 열심히 참전했어. 우리 유대인들은 다르지 않아, 너희들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200년 동안 열심히, 150년 동안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나 유대인이에요 하고 오는데 어때요? 완전 다른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때요? 독일 내 유대인 혐오가 엄청 심해져요. 동유럽 유대인에 대한 독일인들의 혐오도 엄청나게 늘어나요. 동족 혐오죠. 왜? 우리는 너희랑 달라. 우리는 독일인이나 마찬가지야. 너네 우리랑 같은 유대인 아니야. 이런 유대인 혐오가 유대인들 안에서도 일어나요. 왜 그래요? 동유럽 유대인이 들어오면은 독일 내에서 유대인 혐오가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들인 노력, 즉 독일인과 구별되지 않고자 하는 노력을 일순간에 애들이 무너뜨릴 거다라는 공포가 독일 유대인들 안에 팽배하게 됩니다. 이때 나치가 썼던 프로파간다의 중요한 원천이 나와요. 더럽고 저열한 유대인 외모 제거돼야 된다. 유대인들은 제거돼야 된다. 더욱 강해져요. 유대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전공했기 때문에 발터 베냐민 넣어봤습니다. 발터 베냐민 유명한 유대계 지식인이죠. 보시면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세속화됐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양복 입고 다니고. 근데 세속화됐죠. 더 이상 유대교 안 믿어요. 유대교를 안 믿거나 그냥 교회 뭐 기독교 신자예요 하지만 교회 안 가는 사람들처럼 유대교를 굉장히 그냥 독실하게 믿지 않는, 혹은 기독교로 개종했거나. 복장은 완전 서구 복장이죠. 언어는 철저하게 독일어를 사용해요. 독일하고 구분이 안 돼요 이제. 근데 동부에서 쏟아져 들어온, 독일 제국 영토 내로 쏟아져 들어온 동부 유대인들은 어때요? 일단 복장이 달라요. 머리, 모자, 복장, 그리고 아주 독실한 유대 신앙을 유지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언어도 달라요. 이디시어를 써요. 이디시어는 유대어랑 독일어가 섞인 사투리죠. 전종 선생님은
여기 계시는 전용 선생님은 EDC와 거의 알아들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게 뭐예요? 크리티컬 할 수 있어요, 그죠? 독일 유대인에게 대한 노력으로서는, 이렇다고 해서 차별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물론. 근데 그 메커니즘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가 와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재앙이었을 거예요.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와요. 이게 끝장, 이게 결승타예요, 이게. 이게 유대인 혐오에 그냥 결승타를 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독일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요. 실업률 막 30%, 40%까지 올라가요. 정치 지형 어떻게 돼요? 박살납니다. 극단 정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밖에 안 남아요. 극자, 공산당, 극우 뭐예요? 나치. 기존 민주주의 정치는 못 푼다 이거예요, 문제를. 그 과정에서 문제의 원인 누구한테 가요? 유대인으로 가죠. 독일적이고 민중적인 통합을 가능케 하는 시멘트가 유대인이라 이거예요. 유대인을 혐오해야지, 유대인들을 갈아 넣어야지 뭐예요? 벽돌이 붙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구별해내서 제거해내야지 게르만 민족의 동질성과 민족 공동체가 구성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극우 정치 세력이 이구동성으로 유대인 혐오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공적으로. 그 중에 가장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이름도 하여간 이상한 놈들이에요. 다 들어가 있어요.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 당. 뭐 하는 데 같아요? 사회주의예요? 노동자당이에요? 뭐요? 나치죠? 나치의 공식 명칭이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에요. 골 때리죠. 기본적으로 포퓰리즘 정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좋은 건 다 갖다 놓거든요. 나치당이 지지율이 안 나왔어요. 거의 제국에 못 들어갔어요. 언제 들어가요? 1929년에 경제공황이 터지면서 30년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32년 선거에서 끝장을 내요. 그 지지율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선동의 요체가 반유대주의예요. 이것을 통해서 1933년 1월에 나치가 집권을 합니다. 책 치웠는데 엘보겐 아저씨, 저에게 많은 밑바탕이 된 로마 제국에서 20세기 홀로코스트까지 독일 유대인의 역사를 쓰신 엘보겐 선생님의 책 323쪽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반유대주의는 고통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호전성을 불러일으키는데 가장 수월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사람들 무료 급식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나치, 이거 절 아닙니다. 그죠? 하켄크로이츠죠? 뭐예요? 누구예요? 데어 드라크트지어. 드라크트는 선이고 찌어는 당기는 사람이거든요. 마리오네트 조종자예요. 누구예요? 유대계 자본가죠? 뭐 있어요? 유대인 별 있죠? 많은 실업자들 다 누구예요? 노동자들을 유대인이 막 다 조종하고 있어. 배가 이렇게 나왔어. 얼마 잘 먹었으면. 뒤에 배경색은 뭐예요? 빨간색이죠? 또 약간 볼셰비키를 연상시키는, 그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선전을 해요. 경제공황 엄청 심합니다. 사람들이 다 피켓 들고 서 있어요. 아무 일이나 주세요. 네, 제 박사학위 논문 표지입니다. 이거 표지로 쓰느라고 200유로 줬어요. 그때 누가 나와요? 히틀러가 나옵니다. 내가 해결하겠다. 그죠? 유대인을 내가 제거하겠다. 독일 민족 공동체의 순수성을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유대인들을 빵 차내겠다. 어디에서? 독일 제국에서.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홀로코스트죠. 홀로코스트로 가는 길이에요. 나치가 집권하고 나서 낸 구호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의 민족, 하나의 제국, 하나의 지도자. 이거 동영상 늘려다가 제가 그냥 하려고요. Ein Volk, ein Reich, ein Führer. 히틀러가 좋아하는 말이죠.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다원주의를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전체주의자들이죠. 하나의 민족이 제일 앞에 와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민족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제거 대상이죠. 하나의 지도자 히틀러가 하나의 제국을 건설해서 유대민족을 말살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 안에 이미 들어가게 됩니다. 비독일적인 것을 제거하고 민족적 순수성을 되찾겠다는 집단적 광기에 의해서 뭐예요? 책을 불태웁니다. 유대 작가들 책 다 불타요. 뉘른베르크법 발표합니다. 1935년. 뭐예요? 민족의 혈통적 순수성을 보존하겠다. 법으로 만들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위로 3대까지 유대혈통이면 유대인.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등록하고 관리해요. 공직금지, 재산 압류 점점 심해져요. 38년 되면 38년까지 쭉 이어져요. 39년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못 나가. 아우스라이즈 페어보트. 출국 금지시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39년까지 독일을 못 떠난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1933년 나치가 집권할 때 대략 50만 정도의 유대인이 독일에 있었는데 30만 정도는 33년에서 38년 사이에 탈출합니다. 그리고 20만 정도가 남았는데 대부분 노인이나 아동 같은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남아요.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강제 수용소에 다 죽습니다. 이런 구별짓기의 정치학, 예,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칼 슈미트라는 사람이죠. 칼 슈미트. 나쁜 놈도 오래 살아요, 그죠? 몇 살 살았어요? 98세 삽니다, 그죠? 이렇게 오래 살기도 힘들어요.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살아요, 그죠? 여러분도 오래 살고 싶으면 욕 많이 드세요. 예. 자, 슈미트 뭐라 그럽니까? 국가 비상사태에는 친구와 적을 구분해야 된다. 이게 정치다. 타스폴리투시에 정치적인 것이 뭐냐? 나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위기 상황에 친구와 적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적은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이다. 슈미트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친구와 적 구분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선명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선명하지 않아요. 친구와 적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건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자의적이에요, 항상. 어떻게 돼요? 결국에 슈미트 이론의 귀결은 뭐예요? 1934년에 되면 뭐라 그래요? 결국 인종적 구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인종적 구별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지. 이것이 그 유명한 슈미트의 친구와 적의 구분이고, 슈미트가 나치의 법이론가라고 불리게 되는 오명을 쓰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글 잘 써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예. 자, 비독일적인 것 제거해야죠. 어떻게 해요? 불태웁니다. 제가 공부했던 하이델베르크 대학 광장에서도 불태웠어요. 거기 있어요. 태운 자리. 태웁니다. 악시온 비더덴 운도이친 가이스트. 비독일적인 정신에 대한 저항하는 행동. 그죠? 뭐가 비독일적이에요? 그건 몰라. 지들도 몰라요. 막 태워요, 아무나. 자, 그렇지만 구별을 줘야 돼요, 그죠? 구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와 적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별해야 되잖아요. 구별하기 위한 과학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무생학이에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지하벤 튀프시의 오이설의 메르크말레. 그들은 특정한 외형적 특징이 있다. 유대인들은 외형적 특징이 있다는 거. 그래 구분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걸 과학이라고 만듭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뭘 해요? 유대인들의 특징. 영원한 유대인이 빈으로 온다. 뭐 유대인들 특징 나와요. 뭐예요? 제요. 막 코 제거 막 콧뚜레 막 머리 둘레 뭐 눈가리 색깔 막 다 해요. 보고 재고 있는 거 보이세요? 밑에 친절하게 한국말로 써 있습니다. 나치 독일 아래에서 유대인을 가려내기 위하여 얼굴의 각 부분의 크기를 측정하는 모습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책도 있어요. 그래서 독일인들의 눈 색깔 해가지고 카테고리로 다 있어요. 머리 색깔, 뭐
두개골에 뭐 둘레 다 합니다. 뭐예요? 구별짓기 과학이죠. 근데 어떤 과학이에요? 의사과학이죠. 이런 거 없어요. 이걸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 꽤 있어요. 의학 박사학위. 전쟁 후에 다 학위 취소됐어요. 자, 이렇게 열심히 구별지을 근거들을 만들었으니까 어때요? 법제화해야겠죠? 뉴런베르크법. 뭐 하는 거예요? 하여간 독일 놈들 법 만드는 거 진짜 좋아해요. 자, 진짜 유대인 뭐예요? 3대. 유대인. 이거 유대인. 자, 유대인, 안 유대인. 유대인, 반유대인하고 결혼했어. 그럼 이놈은 80 몇 프로 유대인이잖아. 얘도 유대인. 1등급 혼혈. 유대인, 안 유대인. 반유대인, 결혼했어. 이거는 1등급 유대인이에요. 2등급 유대인이 있어 또. 야, 2등급 혼혈. 2등급 혼혈은 하나야. 조부 때. 그래서 반유대인하고 독일인하고 결혼해서 4분의 1 유대인이야. 이건 뭐예요? 혼혈 2등급. 무슨 뭐 한우도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등급을 나눠요. 그죠? 어떻게 해요? 제거하겠다는 거잖아, 나눠서. 이렇게 해서 차별을 둬요. 독일인. 이거 순수 독일이야. 위에 3대까지. 그래서 이 족보를 제출해야 돼요. 이때. 이렇게 해서 뭐예요? 여기 들어가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별받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우슈비츠에서 죽는 거예요. 끔찍하죠? 이걸 법으로 만들어요. 정말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죠? 뉴런베르크법을 통해서 유대인에 대한 차별을 합법화해요. 법제화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뭐예요? 아리안족의 우생학적 우월성이라는 차원. 바로 이런 근거에 기반해서 600만의 유대인, 집시, 외국인, 정치반대자 학살을 합니다. 그 과정은 뉴런베르크법 제정, 그 다음에 본격적인 탄압을 가하는 38년의 제국 수정의 밤, 그리고 38년까지 못 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39년부터 죽는다 그랬죠? 강제 수용소 짓고 뭐예요? 반제. 베를린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죠? 수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끔찍하게 최종 해결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이 결정이 나면서 유대인들은 이제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 전쟁 전에 대략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총합 몇 만이에요? 950만. 주로 어디 많이 살았어요? 독일에는 56만 5천. 프랑스에는 22만 5천. 스페인에 4천 명. 스페인에 유대인 없죠? 스페인에 왜 유대인 없는지 아세요? 레콩키스타. 스페인이 다시 이슬람 몰아내고 기독교 복고했을 때 유대인들 다 죽이고 쫓아냈어요. 스페인은 이미 1400년대 말에 유대인들 다 죽였어요. 다 쫓아냈어요. 이미. 홀로코스트를 한번 미리 한 거지, 스페인은. 그래서 없어요. 동부에 많아요. 폴란드, 소비에트 유니온. 여기 있던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다 죽은 거죠. 950만 중에 거의 600만이 죽었으니까 얼마 죽은 거예요? 거의 60% 육박하게 죽었죠. 찍는데 넘겼네. 예. 자, 지난 시간 마지막에 예고했어요. 개토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역사성이라 그랬죠. 우연성이 아니라. 언제부터 졌어요? 13세기 중반부터 개토 짓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죠? 어떤 스케일로 져요? 과학적 스케일로 집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주로 어디다 져요? 제국 바깥에. 제국 밖으로 쫓아내는 것도 오랜 전통이라 그랬죠? 제국 밖에 짓습니다. 독일 애들은 절대 강제 수용소를 독일 제국 영토 안에 잘 안 지려고 해요. 독일 안에 있는 강제 수용소는 대부분 유대인 수용소가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예요. 나치 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죠. 제국 밖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제국 바깥에 이렇게 강제 수용소가 보다 많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시간 15분 했어요. 마지막 15분을 5번 익숙한 혐오의 풍경, 유럽의 난민 혐오라는 주제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힘이 드시죠? 예, 힘이 드시죠? 저는 힘이 안 듭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힘이 납니다. 예. 자, 이제 끝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자, 홀로코스트, 유대인 혐오. 이것은 과거의 일인가? 오늘 안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나? 우리는 아주 깨끗한 공동체인가? 혐오 없는? 한번 보시죠.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경계를 통해 경계를 치고 이방인들을 추방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낯선 이방인은 우리 밖으로 추방됨으로써 우리의 규정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괴물이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구별짓기를 통해서 우리와 타인, 타자, 이방인 간의 구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규정짓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혹은 이방인에 대한 혐오의 이데올로기, 구호는 뭐라 그랬어요? 아주 오랜 기간 학습되고 전승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게 얼마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여러분 2시간 동안 지겹게 들었어요. 그죠? 유대인에 대한 혐오 구호는 오늘날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돼요? 난민에게 거의 그대로 적용돼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마나 똑같은지 조금 있다가 사진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역시 외국인 차별, 소수자 차별 이런 거 평화로울 때는 잘 안 해요. 평화로울 때 뭐가 된다 그랬어요? 투명 인간. 투명 인간이었다가 위기가 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원인의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된다 그랬죠. 유럽에서 가장 큰 위기가 온 건 2010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미국에서 일어나죠. 그 파도가 유럽으로 옵니다. 언제? 2010년. 오이로 크리제라고 하죠. 유로 크라이시스 옵니다. 남부 유럽의 유럽연합 회원국 박살납니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연쇄적으로 박살나요. 대량 실업 발생합니다. 거의 1929년에 경제 대공황 때만큼 실업이 발생해요. 거의 그리스는 뭐 실업률 40%가 넘어가요. 대규모 시위 발생하겠죠. 뭐가 일어나겠어요? 야, 이 책임 누구한테 돌려야 돼? 외국인. 증가합니다. 전 유럽의 극우주의 포퓰리즘 정당 지지율이 막 상승해요. 경제가 안 좋은 데인 순으로 폭증해요. 여기에 뭘 끼얹어요? 끓는 물에 기름을 뿌려버린 거예요. 뭐예요? 난민 위기가 또 와요. 15년에. 뭐에서 시작돼요? 유로마이다는 저기 우크라이나지. 중동 민주화 운동 일어나요. 그죠? 그 여파로 뭐가 일어나요? 시리아 내전이 일어납니다.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니까 중동에서 대량 난민이 발생합니다. 유럽으로 막 밀려와요. 유럽연합 어떻게 돼요? 난민 수용 문제 놓고 4분 5열 개판됩니다. 그래도 유럽연합이 안 붕괴된 건 독일의 역할 때문이었어요. 사실 메르켈 총리가 적극적으로 난민 수용 정책을 해요. 그래서 190만 명을 받습니다. 독일 190만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하죠. 190만 명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우리나라 50몇 명 들어왔는데 거의 나라 뒤집어졌잖아요. 그죠? 독일 190만 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유럽으로 오는 걸 차단해야 된다 해서 역외 수용이라고 해요. 독일에서는 역내라는 건 유럽연합 내를 얘기하는 거고 역외라는 것은 유럽연합 바깥을 얘기하는 거죠. 즉 유럽연합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역외 수용, 즉 터키에 너희들이 난민 한 명 받을 때마다 유럽연합에서 돈 얼마 준다 해서 유럽연합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터키에. 터키는 어떻게 하겠어요? 횡령하겠죠. 그걸로 정치자금을 엄청나게 썼어요. 그게 누구지? 지금 터키 대통령 하는 사람 에르도안. 굉장히 문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눈 감아주고 있어요. 유럽연합에서. 왜?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은 터키가 안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유럽 박살나거든요. 어려운 문제예요.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후부터 약간 안정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다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독일은 왜 190만 받냐? 왜 그래요? 진짜 잔인하게 한번 학살해봤거든. 독일 애들이. 뭐 한 거예요? 반성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독일 사람들 진짜 생각보다 많이 반성해요. 그리고 그 반성의 결과 이렇게 독일이 많이 수용을 하게 된 겁니다.
유럽의 극우 포퓰리즘 정당 엄청 많아요. 짧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시간 다 돼가니까. 독일을 위한 대안당. 얘네 특징은 뭐예요? 대안이 없다는 데 있어요. 영국 독립당. 유럽연합 탈퇴했죠? 법과 정의당. 폴란드의 그 집권정당이에요. 법과 정의를 무시하는 게 이들의 장점이죠. 막 가는 애들이 얘네. 황금새벽당, 그리스 경제위기 심하다 그랬죠? 마크 보니까 뭐예요? 나치를 풀어놨죠? 나치들입니다. 헝가리 시민동맹, 시민들이 상관없다는 게 이들의 특징이에요. 집권당이에요. 의회 60%를 먹고 있어요 지금. 완전 극우예요. 국민전선 아시겠죠? 프론트 나시오날. 르팽 부녀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프랑스의 극우 정당이죠. 이런 정당들이 지금 지지율이 어마어마해요. 그 부분은 누가 해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경진 선생님이 해주실 거예요. 자, 난민 수용 보시죠. 쭉 올라갑니다. 제일 포션 큰 거 누구예요? 독일이 2015년에서 16년 넘어갈 때 75만 명을 받았어요, 한 해. 이게 전체 수용이거든요. 독일이 몸빵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유럽연합이 안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질 뻔했거든요, 진짜로 이때. 그 외에는 스웨덴이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17년부터는 역외 수용. 터키에서 좀 수용을 해주면서 좀 줄어들죠. 그러면서 지금 많이 정체가 된 상태예요. 이렇게 들어오는군요. 이렇게 들어오는 이 길을 여기서 자른 거죠. 터키에서 밖에. 이게 원래 난민 협약의 최초 입국국에 난민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최초로 거치는 터키에 신청하는 게 맞긴 맞아요. 난민법상. 근데 난민들은 나 신청 안 했어 하면 계속 가죠. 헝가리에서 야 신청해 그럼 나 몰라. 계속 갑니다. 어디까지? 독일 갈 때까지. 독일 가서 신청해요. 그때 많이 했죠. 왜? 난민들은 당연히 보다 좋은 대우를 받고 그런 곳으로 가는 게 좋으니까요. 난민들 굉장히 힘들어요. 난민들 진짜 고생 많이 해서 이렇게 가는데 난민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거는 또 다른 시간에 또 누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 넘어가 볼게요. 하여간 독일이 그래도 좀 역할을 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좀 배운 게 있는 거예요. 독일 애들이. 그 못된 짓을 하고 나서. 대략 19년까지 184만 받았는데 이제 2020년 넘어서 이제 190만 넘게 받은 것 같아요. 많이 받았죠. 근데 독일이 그래도 놀라운 건 이렇게 받았는데도 18년 선거에서 17년에 난민을 75만 받고 했는데도 메르켈이 압승했어요. 메르켈이 압승했습니다. 여기가 메르켈이 이끄는 당이거든요. 이쪽으로는 다 뭐예요? 메르켈보다 더 좌파예요. 메르켈보다 더 열심히 받겠다는 사람이 이쪽이고 난민 안 받겠다라는 대안 없는 애들, 독일을 위한 대안당, 대안이 없는 애들이 요만큼입니다. 12.5%인가 받았어요. 전체 88석을 받았죠. 그러니까 얘네는 뭐예요? 목소리가 없어요. 정치적 의결권이 없어요.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독일이 배운 게 있다. 그나마. 제가 동문과 교수기 때문에 독일 또 이렇게 좀 해줘야 됩니다. 메르켈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메르켈이 올해 끝나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메르켈이었거든요. 아직도 메르켈이야. 메르켈은 히틀러보다 오래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끝나갑니다. 항상 이렇게 작동하는 거, 그죠? 유대인에 대한 혐오고 오늘날 난민에게 그대로 적용 가능해요. 부정적 요소 어떻게 해요? 투사하죠? 인종주의적 편견 강화하죠? 공동체에 대한 순수성 요구하죠? 순수성을 위해서 뭐 요구해요? 추방 요구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혐오에 대한 이데올로기 구호 오랫동안 학습돼서 전승된 거예요, 그죠? 대상이 변해도 혐오 방식은 어때요?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란 말이 너무 오염되는 것 같아요, 그죠? 똑같다 이거예요. 이슬람, 무슬림에 대한 혐오, 부정적 요소 투사한다 그랬어요. 무슬림 하면 이거 넘어갔네. 무슬림 하면 뭐 있어요? 일단 칼을 들고 있어. 그죠? 테러리스트다 이거죠. 이거 뒤집어 쓰고 있고, 그죠?
유대교 회당 부시던 거하고 똑같아요. 모스크 부시자. 인종주의적 구호. 샤리아 대신 마리아. 운도 맞췄어요. 샤리아 마리아. 그죠? 마리아 슈타트 샤리아. 운도 맞췄네. 뭐예요? 독일 여성도 이거 완전 클리셰예요. 전형. 금발의 배간. 그죠? 이 민족적 순수성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들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튜럴리히 도이치. 아주 자연스러운 독일. 당연한 독일. 뭐예요? 당연한 독일인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 이외에는 뭐예요? 배제되는 거예요. 독일이 아니야. 인종주의적 혐오. 이건 더 심해. 21 링히트 아우스는 괄호 아니에요? 슈테르벤. 아우스 슈테르벤은 멸종되는 거예요. 슈테르벤은 죽는 거고. 무슨 얘기예요? 나는 멸종되기 싫어요. 혼혈이 돼서 멸종된다는 거지. 죽기 싫다는 건 뭐예요? 난민들이 오면 죽인다는 거지. 살해한다는 거지. 이런 식의 인종주의적인 혐오 지워내는 거예요. 유대인들 아마 코제국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인종주의적인 혐오. 유대인들 독일 떠나라. 많이 했습니다. 이게 프로파간다의 선전물에 굉장히 중요한 양식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무료 티켓이에요. 이런 걸 막 뿌리고 다녔어요. 역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써있어요? 무료 티켓. 유대인과 그들의 동료들 모든 나라로부터 팔레스타인으로 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유대주의자들이 모든 역마다 나가서 이걸 나눠줬어요. 티켓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표. 오늘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반난민주의자들 이거 하고 있어요. 귀환표. 귀환 항공사. 독일에서 고향으로 원웨이 편도 오지 말라는 거죠. 날짜 당장. 직항. 그죠? 원웨이 당점 꺼지라는 거예요. 그죠? 떠나는 거예요. 굉장히 난민에 대해서 하는 혐오의 메커니즘이 너무나 유사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것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왜? 이것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1시간 28분이 됐어요. 2분 남았죠? 2분 안에 이거 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만 해놓고 야 그럼 뭐 어쩌라고 하면은 굉장히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죠? 정리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다 학습되고 습득되고 전승되어 온 혐오의 틀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일단 이방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낯선 사람들한테. 왜? 너무나 부정적으로 오랫동안 자의적으로 투사되어 왔던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인종주의적 혐오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전승되어서 계속해서 퍼져 있는 이데올로기 우리가 이것은 잘못된 이데올로기다.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반대 입장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겠죠 일단. 그래서 1번이 전제돼야 됩니다. 3번은 뭐예요? 다원주의 사회 추구해야 됩니다. Ein Volk, ein Reich, ein Führer.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국, 하나의 지도자. 이런 식의 사회 가지면 안 돼요. 어떤 사회를 가져야 되냐 우리? 다원주의 사회 추구해야 된다. 그죠? 다름에 대한 존중 좀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그리고 뭐예요? 이방인들 추방해야 된다. 불법 체류자 제발 추방하자. 조선족 추방하자. 그죠? 난민 추방하자. 항상 나와요. 어때요? 보편적 인권의 자세로 전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죠? 그리고 포용의 자세에 가셔야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안에도 혐오받고 차별받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난민, 소위 말해서 조선족 혐오 엄청 심해요 지금. 불법 체류자, 외국인 노동자 등등등 많습니다. 성소수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공부하고 반대 입장 표명하고 다원화 사회 추구하고 포용적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간의 유대인 그리고 난민에 대해서
차별의 역사를 공부한 우리가 지녀야 될, 견지해야 될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시간 30분을 딱 찍었으므로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